미술이 쉬워지는 시간, 파랑깃발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작품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만 그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작가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각 미술사 시대별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술사를 분류해보면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미술, 중세 미술, 그리고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고전주의 다음에 물론 낭만주의가 나오고 그 이후는 보통 현대 미술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이 시대별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후의 만찬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면요. 마테오 26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12제자가 물어보죠. 저는 아니죠 라고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유다죠. 돈을 받고 예수를 팝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물어보죠. 선생님 저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가 그것은 내 말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우선 보면은요, 여기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를 크게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3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4그룹으로 나눠놨고요. 예수는 뭔가 굉장히 기분이 침울한 듯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베드로가 유다를 앞으로 살짝 밀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따로 고립시키는 그런 장면을 표현했는데, 이날 예수가 왜 12제자와 모였을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명절 중에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7일간인데요. 이때는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습니다. 이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건데, 이 무교절이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유대인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지금 이 애굽은 현재 지도를 보면 이집트의 카이로에 해당하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까지 도착하는데 7일이 걸립니다. 이 7일 동안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고 그 고난의 기간을 견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첫날 예수가 어느 허름한 식당 2층에 모여서 12제자와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장면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예수가 무교절 첫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에 도착하기까지 7일간을 기념하는 무교절 첫날 12제자와 어느 허름한 식당 2층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말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선 그리스 로마 시대인 고대 미술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이 3세기 초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카타콤 칼리토스 벽화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예수고요. 12제자가 다 표현되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둥그런 탁자에 바구니에는 빵과 물고기가 가득 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카타콤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타콤은 로마 시대 지하를 파서 좁은 통로에서 양쪽으로 시신을 매장한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각 칸마다 이렇게 시신을 매장하는 장소인데요. 화장을 주로 하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와 유대인들은 주로 매장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했다고 합니다. 아직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한참을 더 흘러야 됩니다. 보통 로마 건국을 BC 753년 정도로 보는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은 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정하고 동로마 시대를 열어가던 그때부터 로마에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한참 더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로마의 지도자들이 눈을 피해서 땅을 파서 여기에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종교 활동을 했던 거죠. 또 다른 장소의 카타콤입니다. 통로에 있는 이 각 장소마다 시신을 매장했던 겁니다. 여기도 4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 각자 생활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종교 활동도 하고, 여기서 발견된 또 다른 벽화 중에 하나가 예수와 12제자를 그려놓은 또 다른 벽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카타콤 내에서 종교 활동을 위해서 교회 용도로 쓰였던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중세 미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는 보통 4세기에서 14세기 정도까지를 보통 중세라고 구분을 합니다.
여기는 이탈리아에 있는 누오보 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교회 안쪽에는 보면 모자이크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타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을 표현했는데 최후의 만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왜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예수는 아직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예수보다 확실히 좀 더 작게 표현을 했죠. 아직도 고대 미술의 표현 기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작게. 과거 이집트 미술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왕이나 신은 중요하니까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작게. 왕은 크게, 이거 엑스트라 나머지는 다 작게 표현한 것이 고대 미술의 기법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고대 미술의 기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세의 또 다른 최후의 만찬 하나 더 보면 성 아우구스티누스 복음서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대와 중세 미술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식탁이 이렇게 좀 둥그랗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식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오터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요. 1320년 정도 되면 거의 중세 말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부터 갑자기 탁자가 쭉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중세 교회 수도원에 식당이나 큰 벽에 장식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주문하기 시작했는데 최후의 만찬을 식당 벽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벽이 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식탁을 길게 옆으로 쭉 뺍니다. 그리고 일자로 쭉 빼고 난 다음에 예수와 12제자를 이열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원형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을 옹기종기 이렇게 다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큰 벽을 다 채우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식탁을 길게 빼고 사람들을 이열로 쭉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최후의 만찬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한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머리 뒤쪽에 후광이죠. 헤일로가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머리 뒤쪽에 이렇게 후광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앞쪽에 이렇게 배치하는 사람들은 후광이 얼굴 앞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오토가 후광을 표현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지를 방법을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두치우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요. 보시면 역시 식탁이 쭉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12제자를 2열로 쭉 배치를 했는데 지오토가 그린 그림과는 다르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 뒤에 후광을 다 그려놨습니다. 근데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후광을 전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아까 지오토처럼 그렇게 얼굴 앞쪽에 표현하면 오히려 그림이 이상해지니까 차라리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후광 표시하지 않은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이 됩니다. 르네상스로 넘어오면 르네상스의 여러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근법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그림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작게. 이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은 아니죠. 그리는 사람의 입장도 아닙니다. 그냥 그림 자체에서 중요한 것. 그림 자체에서 주로 신이나 왕, 귀족들은 중요하니까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작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원근법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림 자체에서 중요한 신이나 왕의 입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입장,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술의 중심이 왕이나 신 이런 것들에서 사람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림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원근법이 표현됐으니까 앞에 있는 것은 크게, 내가 보니까 내가 직접 보는 거니까 나의 중심에서 보면 내 앞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내가 보기에 멀리 있는 것은 작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부터 그림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최초로 원근법을 적용한 그림이라고 인정을 받는 작품입니다.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3단의 깊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제단이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 앞에 있는 제단이 맨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있는 장면, 예수가 있는 깊이, 그리고 그 뒤에 예수를 받쳐주는 성부의 깊이, 이렇게 그림 자체가 3단의 깊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안드레아 델 카스타뇨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식탁이 길게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와 12제자는 일렬로 평면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그림 자체가 원근법으로 표현됐다는 것이 이 선을 따라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소실점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게 바로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 시기에 최후의 만찬이 표현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보면 유다가 한쪽으로 빠집니다. 나머지
나머지 제자들과 예수는 일렬로 배치를 했는데 유다만 유독 식탁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빼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확실하게 원근법으로 그렸다는 것이 표현이 됩니다. 선을 따라 그어보면 정확하게 소실점이 예수의 머리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창밖에 멀리 산이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빛이 두 군데서 들어옵니다. 이 창을 통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관람자가 보는 정면에서 예수 쪽으로 비치는 그런 빛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표현이 됩니다.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굉장히 순환을 많이 받습니다. 이 작품이 1975년에 그나마 복원이 된 작품입니다. 복원이 된 상태가 이렇습니다. 다빈치의 그림이 이 정도로 순환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기법을 같이 썼습니다. 프레스코 기법과 템페라 기법을 같이 썼는데, 프레스코 기법은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그릴 때 쓰는 기법이죠. 석회에 물을 섞어서 회반죽을 이렇게 바릅니다. 벽에다 바르고 난 다음에 이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물감이 벽에 스며들어가서 그 벽 자체가 그대로 굳어버리면 벽이 그냥 그림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기법을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여기다 또 템펠러 기법을 하나 더 같이 섞었습니다. 템펠러 기법은 뭐냐면 자연에서 얻은 안료를 가지고 거기에 계란 노른자라든지 벌꿀 같은 것을 섞어서 얇은 펜으로 그 위에 덧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법을 템펠러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템펠러 기법은 습기 굉장히 강한 표현 기법입니다. 근데 프레스코 기법은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게 쓰면 안 됩니다. 습기가 많으면 오히려 그 안료 자체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이 지역이 굉장히 아마 습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2년도 채 안 돼서 그림이 거의 다 벗겨집니다. 다빈치가 그림 위에다가 다시 덧대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도저히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훼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상태가 그나마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복원을 한 상태인데도 지금 거의 얼굴 표정을 겨우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복원해 보려고 계속 복원팀이 손을 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림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 정도까지 그림이 본본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돼버리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당시 수도원을 마곡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습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림이 많이 훼손이 또 됐었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중에서 폭격 유탄이 날아와서 수도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당시에 수도원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게 수도원이 폭격을 당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장치를 하나 해둡니다. 이렇게 천으로 덮어두고 옆에 또 벽이 무너지지 말라고 여러 가지 덧대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았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많이 복원이 된 상태고요. 25명씩 15분간만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로 넘어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잘 많이 알던 대부분의 거장들이 다 나옵니다.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마어마한 작품을 그려냅니다. 이러한 거장들이 엄청난 작업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 세대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거장들이 너무나 위대한 업적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후의 세대들이 특별히 뭐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따로 뭔가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했던 거장들의 작품들의 장점만 골라내서 따라하는 매너리즘이 잠깐 발생합니다. 이 매너리즘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죠. 앞선 거장들이 너무나 대단한 업적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부터 매너리즘 이후부터는 바로크 시대인데요. 이때부터는 그림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새로 따라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림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바로크라는 단어 자체가 포르투갈어로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인데, 진주가 원래 동그랗고 예쁜 보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찌그러진 진주라는 의미로 바로크를 썼습니다. 이게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배경 자체를 어둡게 하고 조명을 써서 극단적인 이미지를 주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로 나오는 화가들이 렘브란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보시면 배경 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극 무대에서 나올 듯한 비치기 시작하고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또 역동적이고, 이런 식으로 앞서 표현됐던 그림들과는 굉장히 좀 다르게 그림을 조금씩 비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실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틴토레터가 그린 작품인데 예수가 중앙에 없습니다. 한쪽으로 쭉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뒤에는 후광이 굉장히 헤일로가 굉장히 강렬하게 비치고요. 나머지 12제자에 비치는 것들은 이 간접 조명을 통해서 마치 후광이 비치는 듯한 효과를 냈습니다. 근데 보시면 식탁에 있는 예수나 12제자보다는 오히려 일하는 하인들,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분주해 보이고 바빠 보입니다. 분위기가 여기에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이쪽으로 더 관심이 갈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또 12제자들이 뭐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식탁이 안쪽으로 쑥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보신 최후의 만찬은 고대 시대부터 탁자가 둥글거나 아니면 탁자를 평면으로 배치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탁자를 평면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보통 우리가 TV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할 때 관객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식탁을 평면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전부 다 관객들을 보는 방향으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그것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식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바로크 시대에 들어와서는 탁자를 안쪽으로 쑥 밀어넣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음직한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평가도 굉장히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도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또 종교적인 요소나 세속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섞여서 마치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 좋은 그림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12제자와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마치 현실에 있는 듯한 또 착각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세계와 현실에 있는 세계가 마치 섞여 있어서 내가 마치 성경의 한 구절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에 직접 뛰어 들어간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수가 빵을 떼서 나눠주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이분이 예수입니다. 뒤에 이게 헬로 후광이 있고요. 12제자가 모여서 저는 아니죠 라고 묻는 그런 장면입니다. 순수하게 우리나라 옛날 갓을 쓰고 전통 한복을 입고 있는 장면으로 표현된 우리나라에서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작가들이 여러 미술사 시대에 걸쳐서 표현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 안에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시대별로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